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12주차 보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촬영하고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좀 미뤄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을 할까? 아니면 뭐 과제를 제시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좀 우선시 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이 좀 밀리거나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과에 좀 영향이 있으면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무리가 없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나마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다루지 못했었던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방어 기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을 다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방어 기제는 우리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 기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인지 이론 중에서 뭐 피아제, 앨리스 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백의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의 이론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20분 정도는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생각이고요. 이후 20분은 이제 백의 이론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방어 기제는 사례들이나 내용을 좀 다양하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 이후에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좀 시청을 하시면서 좀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 기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 함께 배워볼 거고요. 주요 개념과 방어 기제의 종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백의 이론 살펴볼 건데, 방어 기제는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책 중에서 이제 장수환 외에 한 3분 정도의 교수님이 더 계세요. 이 책을 제가 참고했고요.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원 외 또는 이준우 외 이 두 권의 내용을 참고하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요 해당하는 책을 대여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어 기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방어 기제라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정신분석 이론이 좀 대중화되면서 무의식이란 말과 함께 방어 기제란 말을 사용해 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몇 번 들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방어 기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무엇인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원리, 방법,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어 기제는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그게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어 기제는 불안으로부터 불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불안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자아가 손상받게 되죠. 자아가 손상받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방어 기제라는 거죠. 자아는 이제 원초아와 초자와의 욕구 사이에서 이 압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적인 욕구를 얘기를 하죠. 쾌락 중심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어. 내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어떤 관심이 가는 대상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형태가 이제 원초화가 되겠죠. 나의 쾌락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과 대치되는 다른 초자의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자는 윤리의식, 도덕과 관계가 깊죠. 이 두 가지가 막 상충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하기 위한 아이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거죠. 자아는 이렇게 원초화와 초자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게 합니다. 누구나 다 욕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초자아의 역할로 인해서 자아가 활성화되게 되고 자아가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아니야,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너의 그것은 다른 성적 욕구에 기인한 것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와이프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던가 아니면 더 새로운 이벤트, 데이트를 해본다던가 하는 형태의 방법들을 찾아서 원초화를 달래주고 초자아의 이상을 지켜가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그런 균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아가 안돼 너무 위태로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탁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여러 가지 이런 불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지금에 있는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 왜곡을 통해서 사실은 자아가 안정되게 되는 거죠. 방어 기제의 역할은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적인 충동들 사이에서 타협을 함으로써 긴장을 감소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게 되면 나는 괴로워질 수 있겠죠. 너무 갖고 싶은데 저걸 못 가지니까 난 너무 불행해, 우울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 자아가 괴롭고 힘들어지죠. 물건을 훔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마땅히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굳이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지지 말자 하는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돈도 없고 한데 그냥 사실 필요 없었잖아. 그렇게 내가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생각과는 달리 실제 나한테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자아의 유지를 위해서 무의식이 그것을 바꿔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죠. 의식적으로 말고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 나의 방어 기제야 라고 바로 인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인식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무의식적 작용에 의해서 조금 민감한 사람은 본인으로부터 객관화할 수 있는 역량이 또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현실과 나의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마치 이 두 사람의 활동을 허공에서 보는 것처럼 제3의 눈이 이 환경과 작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하면 방어 기제의 작동과 발현을 지각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쉽사리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왜곡이 있는지 또 어떤 충동과 갈등이 있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아가 너무 약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죠. 방어 기제는 실제로 현실을 왜곡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심리적 안정이나 어떤 적응적인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혼란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거나 병리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적응적인 정상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어떤 형태의 방어 기제를 빈번하게 사용하는가, 또 그 방어 기제로 인해서 실제적인 어떤 갈등이 발생하진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병리적일까 아닐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나는 딱 한 가지 방어 기제만 사용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 볼 필요 있겠죠. 두 번째는 방어의 강도입니다. 얼마만큼 현실을 왜곡하고 그것을 확신하는가, 이런 거죠. 어떤 갈등이 있어 가지고 나한테 그 사람이 현실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실제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거잖아. 정말 필요 없어? 내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혼란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여러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을 때, 이것은 조금 병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적절한 방어 기제 또는 성숙한 형태의 방어 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형태의 방어 기제만 끊임없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또 병리적인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표는요, 방어 기제의 병리적 유무를 평가하는 간이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몇 점 이상이기 때문에 좀 병리적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단하기 좀 곤란하고 어렵다고 볼 수 있으니 대략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나의 방어 기제의 양상 정도만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성숙한 기제를 사용하는가, 또 신경질적 기제의 점수는 어떤가, 또 미성숙한 기제가 많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형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성숙한 기제, 또 6번부터 10번까지는 신경증적인 기제, 그리고 11번부터 16번까지는 이제 미성숙한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성숙한 기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방어 기제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애적인 방어,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현실을 이제 방어하는 형태의 기제들이 있습니다. 부정, 투사, 왜곡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미성숙한 방어는 성숙하지 못한 형태의 방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경질적인 방어는 나한테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방어,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이로움을 주는 성숙한 방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고통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성숙한 자아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체와 반응입니다. 직장 상사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신체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신체적으로 반응하면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쉬고 회의에 빠지고 하는 형태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상입니다. 이제 권력이나 어떤 위계의 구조를 통해서 억압하는 상사의 불편한 마음, 상사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공상적인 것, 소설이나 영화 또 그런 형태의 장르물을 자꾸 취급하면서 이제 해소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고, 행동화는 실제로 내가 불편해하는 마음을 직장 상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의 차에다가 벽돌을 던진다던가 하는 형태가 행동화겠고, 수동 공격형은 내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사로 하여금 나한테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런 자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거 하세요. 뭐 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어차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부장님이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뭐 저는 그만둘게요. 뭐 부장님이 원하시면 뭐 이렇게 좀 삐딱한 형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공격하게 하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사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실제로 불편해하는 건 난데 부장이 나만 미워하고 나만 차별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형태가 그런 투사가 될 수 있겠고, 해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보다 잠을 많이 자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신경질적인 기제는 전이 이거는 이제 전치입니다. 이제 직장 상사가 불편하지만 직장 상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직장 상사가 만들어 온 기획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페이퍼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유, 무슨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기획안을 다 쓰냐 막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 반동 형성은 오히려 내가 싫어하지만 더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네, 뭐 내가 너무 싫어하지만 부장님이 얘기를 하면 아유, 부장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지화는 지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거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납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업무 능력을 잘하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일 거야 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이제 합리화하는 걸 말하고요. 억압은 불편해하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게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예 눌러버리는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숙한 방어 기제는 오히려 불편한 상사와 더 웃고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말과 행동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타 중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예상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연습해 두는 것, 억제는 이런 형태의 내 마음가짐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승화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이후에 더 건강한 형태로 만들어서 표출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통찰, 이것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미성숙하거나 또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베개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잠깐 쉬었다가 베개 이론 계속 다뤄보도록 할게요. 방어 기제는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함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작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압, 부정, 합리화와 같은 특정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본 영상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10가지의 방어 기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위. 전위는 전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원인이 된 대상 대신 다른 대상에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친구에게 맞서지 않고 상처받은 감정을 나중에 동생에게 표출하는 것이죠. 둘째, 투사.
수사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자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오히려 연인을 탓하는 것이죠. 셋째, 합리화. 합리화란 비이성적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거짓된 변명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와 같은 큰 기업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며 도난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넷째, 반동 형성.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상반되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경우가 반동 형성이죠. 다섯째, 퇴행. 퇴행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나 원시적인 방어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우는 것이죠. 여섯째, 억압. 억압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서 무의식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곱째, 승화.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충동이나 생각, 원초적인 감정들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향으로 충족시킴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이를 대신하여 격렬한 운동으로 해소하는 것이죠. 여덟째, 해리. 해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실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거나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리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현실과 단절하고 견딜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 기억을 일정 기간 경험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아홉째, 주지화. 주지화는 견디기 힘든 상황, 행동 또는 충동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객관화시키거나 추상적인 생각을 하며 초연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인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죠. 10번째, 보상. 보상은 자신의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을 보완하여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적은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춤은 정말 잘 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나요? 네,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베개 이론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역동 이론 살펴봤고 또 인지, 행동,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을 차근차근 다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쭉 하면서 우리가 왔잖아요. 점차 인간의 가능성을 더 살펴보는 방향으로 막 관찰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은 다시 인지적 측면으로 돌아와서 베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또는 필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또는 제일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지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최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또 논박함으로써 생각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변화를 기반으로 어떤 실천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익숙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여러 수련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납득하고 적용하기에 제일 용이한 게 인지적인 측면의 이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좀 쉽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면 몇 가지를 시도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백의 이론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지 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어떤 결정적인 수동적인 존재라고 결정론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또는 능동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객관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나 그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나 내용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주관적인 실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주장에서 나왔었던 도식, 그러니까 어떤 정보나 인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판단 기준, 주관적 판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또 사물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도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기능적인 도식이 있다는 거죠. 이 역기능적인 도식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거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만들어서 정서적인 또는 행동적인 부적응을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칭찬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그 칭찬 행동에 대한 도식이 역기능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지만 나는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엄청 좋아야 되는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난 또 실패했어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도식, 인지적 왜곡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백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이거는 피아제의 이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념, 그리고 나의 생각을 포함해서 사건에 대한 지각이나 반응을 만들어내는 어떤 프레임,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백의 이론에서도 이런 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식 다음으로 이제 핵심 믿음 체계, 이걸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핵심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 핵심 믿음 체계는 나의 마음 깊이 또는 지각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사건과 상황을 마주하고 경험할 때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이 도식이라고 한다면 핵심 믿음 체계는 그 도식의 어떤 색깔,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핵심 믿음 영역 중에 좀 중요하게 빈번하게 다뤄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첫 번째는 무능력, 나는 무능력해 라고 하는 핵심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애정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핵심 믿음 영역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을 보고 있는 개인적인 프레임, 도식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체계에 대한 부분, 이게 두 개가 연합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순간이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형태의 어떤 쌍스러운 욕을 한다고 해보죠. 욕을 들으니까 내가 왜 욕을 먹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인지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할 법하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인지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기도 전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막 올라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에 나타나는 게 자동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을 쳤고 시험 점수가 빵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 사람들이 내 점수를 다 알면 어떡하지?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성적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보다는 바로 부끄러움이 막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형태가 자동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요. 통제적 사고는 실제 사실적인 정보를 막 이해하고 통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고입니다. 반면에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아주 빠르게 평가하고 사고하는 형태를 말하죠. 백의 이론에서는 이 자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믿음 체계와 도식,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걸 판단하기도 전에 평가하고 대처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부적절하게 또는 부적응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수정하고 처리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핵심 믿음 체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해. 나의 무능력에 대한 믿음 체계가 있죠. 이 믿음 체계는 중간적인 믿음. 내가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면 나는 우둔한 거야.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슬픔. 그리고 행동 반응은 책을 덮어요. 생리적 반응은 중압감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라는 형태의 핵심 믿음 체계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반대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또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핵심 믿음 체계 안에 있는데 이게 좀 얼마만큼 유하냐, 얼마만큼 견고하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는 무능하다고 하는 핵심적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책의 내용을 또는 책을 읽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나한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형태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번에는 도식과 자동적 사고를 함께 가지고 가면서 이 사건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핵심 믿음은 여러 가지 경향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번에는 도식과 자동적 사고가 연합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도식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비판적이다. 하는 형태의 도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식이 자동적 사고를 만들게 되겠죠. 나는 능력이 없다. 가치가 없다. 믿을 수 없다. 비판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하는 우울감과 절망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기분을,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겠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으니까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 일 처리를 자꾸 늦추고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행동으로 통해서 나는 이런 형태의 도식, 무능력하고 실제로 이제 가치가 없는 형태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도식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식이 강화되면 자동적 사고가 강화되고, 자동적 사고가 강화되면 기분이, 행동이, 도식이 이렇게 쭉 부적응적인 형태, 부정적인 형태의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핵심 믿음 체계, 자동적 사고, 도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적인 사건은 없다고 보니까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면 다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백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인지적인 왜곡이 있는데 그 왜곡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동적 사고의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적 추론입니다. 어떤 증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하고 뭐 데이트를 하다 보면 막 연락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연락이 없으면 이것이 이 사람이 날 피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 사진은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답변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없는 게 잠시 바빠서인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문자가 안 왔다는 결론을 내가 임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다음은 선택적 추론입니다. 이것은 임의적 추론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고요. 선택적 추론은 일부의 특징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것을 추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아내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 소리 옆쪽에서 뭐 남자가 대화하는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아내가 대화를 더 잘 듣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돌리는 과정 앞에 다른 사람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뭐 핵심 믿음 체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딱 보는 순간에 나한테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형태의 자동적 사고를 가지는 거죠. 이것은 실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행동이 있었으니까 그 단편적인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일반화는 한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형태로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해도 다 떨어지게 될 거야 하는 형태의 과잉 일반화. 그 다음에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사건의 의미와 크기를 굉장히 왜곡하는 거죠. 시험 성적에서 1등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해. 그냥 1등인데. 이런 정도로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는 긍정적인 사건은 좀 축소하고 부정적인 사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뭐가 중요해? 남들 다 맞는 거 나 한 2개 틀렸는데 뭐 하는 형태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개인화는 나한테 그런 근거나 내용이나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웃었는데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약간 편집적인 경향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죠. 이거 성공 못하면 난 실패한 인생이야 뭐 이런 형태로 양극단의 이슈들을 놓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이제 이분법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슈들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과 감정들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자동적 사고를 활용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비판할 수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 내가 실제로 하면 좋지만 자동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걸 지연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고를 멈추고 일단 행동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렇게 시도를 할 때 도식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자동적 사고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서 행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이 행동에 대한 전략만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일단 실천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식의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인지적 기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사고, 자동적 사고를 비판해 보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앨리스의 이론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된 왜곡 또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 그것이 인지적 기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백은 자동적 사고를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를 바라보려고 했고요.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토대로 보고자 했습니다. 백은 귀납적,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사실과 이론을 바꾸려고 했고요. 앨리스는 신념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접근의 기초는 백은 실천해보는 경험에 중점을 뒀고 앨리스는 합리성, 신념의 합리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치료자는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백의 입장, 앨리스는 신념을 바꿔주고 교육해주는 형태의 사람으로 치료자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치료 절차는 내 경험을 통해 내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앨리스는 지시하고 설득하고 논박함으로써 신념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20분짜리 영상을 4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들으시는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